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주말에 광화문을 나가보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마치 1945년 8월 해방이 하고 났을 때 일어났던 찬탁, 반탁, 그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그 책임이 어느 쪽에 있든 엉망진창이죠. 온 나라의 정치가 지금은 수라장이라 해도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아주 쉽게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정치가 이런데 경제는 괜찮을까? 도대체 정치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설명 논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은, 흥미로운 점은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 일본 정부가 차례로 각기 그 정치의 특성에 맞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정치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세 나라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을 둘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이라 하면 대체로 일본의 엔고 버블이 끝나고 나서 93년부터 일본 경제가 이제 하향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이게 대충 2000 아베 정부가 들어올 때까지 이게 계속이 됩니다. 20년을 좀 넘게 이렇게 GDP가 떨어지고요. 일본은 97년이 GDP가 최대였는데요. 이 97년 GDP를 2015년에 회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요, 이 동안에 대체로 일본 총리가 한 10분이 바뀌셨는데, 이 중에서 고이즈미 총리하고 지금의 2차 아베 총리를 제외하면 나머지 총리들의 8분의 평균 임기는 11개월입니다. 총리가 11개월 동안 어떤 정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일본 경제는 극심한 단기주의,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쇼터미즘에 빠졌고, 이 정치의 쇼터미즘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가장 정치가 경제를 망친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베네수엘라 위기를 들 수 있죠. 지금 베네수엘라는 국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외적으로는 두 대통령이 지금 미국이 인정하는 대통령과 그렇지 않은 두 대통령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99년에 사회주의 정부인 차베스 정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베스 들어서서 이제 소위 나눠주기 이제 사회주의가를 정책을 실시를 해서요. 그래서 2013년에 차베스가 작고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마두라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고, 바로 14년부터 유가가 대폭 하락을 하면서 소위 베네수엘라 위기가 발생을 하기 시작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작년까지 대체로 베네수엘라 국민은 480만 명이 국외로 탈출한 걸로 그렇게 유엔이 보고 있습니다. 1인당 GDP는요, 13년에 대비해서 19년까지 지금 6년간의 1인당 GDP는 7,869불에서 2,547불로 대략 68%가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민생을 악화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실업이죠, 당연히. 실업률은 13년에 7.5%였는데 작년에는 무려 35%로 실업률이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인플레이션이죠. 이 아주 쉬운 예로 수도인 카라커스의 커피 한 잔 값은 19년 1월 8일하고
예, 지난 1월 19일, 1월 9일, 예, 딱 1년, 만 1년 사이에 커피 한 잔 값이 9,9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은 말할 수 없죠. 그런데도 이 마두라는 대외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정권이 전혀 정권 안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왜? 예,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고, 군부는 왜 마두라 정권을 지지하느냐? 예, 그나마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군부에게 이권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잘못된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례됐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극복한 사례는 우리가 영국의 80년대에 들어온 대처 수상의 사례라든가, 가장 주목되는 사례는 독일의 경우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2002년 12월 7일자 이코노미스트의 표지는 The Sickman of Europe입니다. 예.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에서 China is the Sickman of Asia 라고 하는 칼럼이 나와가지고 중국 정부가 난리를 쳤습니다. 예.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2002년 12월 7일자에 표지판으로 독일을 유럽의 시크맨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이제 시로도 총리가 이제 집권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그럴 상황인데요. 예. 이 시크맨 오브 유럽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유럽의 패자로 등장을 합니다. 예.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저력이 다시 드러나고, 다른 유럽의 국가들이 다 깔아앉는 반면에 독일의 경제는 부상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병자가 10년 만에 패자로 등장하고, 지금은 유럽이 왜 당신이 패자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유럽의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어떻게 시크맨이 유럽의 리더로, 패자로 바꿀 수 있었겠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이 시로도 정부가 이 녹색당 연합을 해서 정권을 잡고 보니까 도저히 이 전후 독일 체제를 가지고는 이 통일 시대의 독일을 끌어갈 수가 없다. 결국 통일 비용 때문에 독일은 경제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놓은 대개혁 정책이 바로 아젠다 2010이라는 겁니다. 이 정책을 내놓고 제일 먼저 노동개혁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로도는 사회당 정권이죠. 3인당 정권입니다. 노조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권이 제일 먼저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허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건강, 이런데 정부의 지출을 국민들에게 나눠줘 퍼주기를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아젠다 2010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노조를 비롯해서 거기 보시면 시로도가 어디 가서 연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란 세력 때문에요. 그럴 지경이 되었고 결국은 2014년 총선에서 시로도는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14년 9월 달에 바로 지금의 메르켈 총리가 기민당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 미묘한 거는 이 총선에서 어느 당도 지배정당이 되지 못해서 소위 패한 3인당까지 포함해서 모든 정당을 포용하는 연정을 하는 기민당 주도 정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메르켈의 정부의 거예요. 그러면서 메르켈은 소위 통합으로 가게 됩니다. 정책을. 그래서 이 시로도가 앞서 했던 정책 아젠다 2010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 개혁의 지속성이 독일 경제를 살리게 되죠. 바로 정치가 경제를 살린
이런 그 정치 지도자의 이 역사인식 또는 시대정신, 이것이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럼 경제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GDP라는 거를 보면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출 측면에서 볼 수 있고, 수요 측면이죠. 하나는 공급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GDP 성장률은 노동 투입 증가율 더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요소가 노동, 자본, 그리고 기타입니다. 그래서 노동 투입 증가율 더하기 자본 투입 증가율 더하기 기타인데, 이 나머지 부분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경제학에서 이걸 계산을 할 때는 GDP 성장률에서 노동 기여분하고 성장률하고 자본 기여분을 뺀 나머지를 기타 부분을 넣고 이거를 소위 Total Factor Productivity라고 얘기합니다.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생산 함수의 효율성, 즉 경제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여기다가 기술을 넣어서 이걸 어떻게 생산성을 바꾸느냐, 그 노하우가 효율성이 바로를 반영하는 것이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고요. 또 이거를 다시 이제 짜가르면은 분해하면은 이거는 기업 내의 생산성하고 산업 내의 생산성 증가, 이 둘로 또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업 내의 생산 증가라는 것은 기업 간의 생산성 증가입니다. 즉 그런 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 또는 새로운 기술을 가진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진입, 그리고 M&A, 이런 걸 통해서 산업 전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기업 내의 생산성 증가는 또 다시 갈라지는 게 뭐냐면 혁신과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하는 벤처같이 이런 새로운 기술로 혁신을 하는 그런 기업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업이 한 것을 따라가는 수용, 이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 이런 혁신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가져오는 혁신과 수용을 움직이는 게 뭐냐? 바로 노동을 기업가들이 경영을 하는데,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영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고요. 기업의 뒤에는 바로 기업의 앙트르프르니어십, 기업가 정신, 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면서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작용하고요. 그런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아까 노동 투입으로 돌아가면요. 이 노동 투입은, 여기에는 노동 투입 증가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구조입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인구를 어떻게 노동시장으로 전환시키느냐. 여기에는 노동시장의 구조라든가 노동법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투입에는 당연히 기업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요소인 자본 투입 증가율은, 여기에는 기업의 사업 의욕이 자기 자본에다가 투자가 결정되면 자기 내부 자본에다가 더하기 금융시장의 도움을 받게 되죠. 금융시장에 자금을 조달해서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얼마나 또 리스크 테이킹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급 측면에서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는 노동 투입 증가율, 자본 투입 증가율, 총요소 생산성 증가가 공이 어디로 귀결되느냐. 결국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가 다 뒤에는 뭐가 있냐? 사회적 하부 구조가 작용하는 겁니다. 사회적 하부 구조가 바로 노동 쪽에 노동시장의 구조와 노동법을 결정하고, 기업가 정신을 결정하고, 금융시장의 태도를 결정하고, 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산업 내의 생산성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 하부 구조라는 게 뭐냐?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법은 누가 만듭니까?
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죠. 법을 해석하는 기관은 사법부죠. 법을 만드는 데는 입법부고 그것이 바로 정치에서 움직여갑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하부 구조를 또 뜯어보면은 그걸 움직이는 결정적인 건 뭐냐? 우리의 그 나라의 정치와 문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금 우리의 현실을 당혹하게 하는 것은 저 혼탁스러운 국회, 진영 대립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국민들의 여론, 그 다음에 그 정권에 끌려가는 행정부,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는 또 놀라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소위 사법개혁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법을 해석하고 또 사법부 내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대대적인 지금 혼란을 겪고 있죠. 검찰개혁이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우리는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사회적 하부 구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우 불확실하게 하고 매우 실망시키겠죠. 그러면 당연히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기업이 적극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하겠습니까? 금융시장이 적극적으로 위험 부담을 하겠습니까? 벤처가 일어나겠습니까? 주목하셔야 될 일은요, 17년, 그러니까 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이 회복 국면에서 그 유럽 위기를 11년에 유럽 위기를 겪고 12, 13, 14, 15, 16까지 세계 경제가 나빴습니다. 16년 하반기부터 돌아서서 17년이 세계 경제가 가장 좋았습니다. 17년에서 19년 2년간을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저하는 세계 성장률 저하보다도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야 했냐. 계량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여기에는 바로 총요소 생산이 떨어진 거고, 그 이면에는 바로 우리의 이런 그런 정치적 혼란의 영향이 저는 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그럼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보시면은 IMF가 내놓은 우리나라의 그 장기 전망을 보면 2020년대 우리나라의 그 성장률은 평균 2.2%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노동은 이제부터 이미 보시면은 2020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매년 20만 명 이상 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노동은 공급 측면에서는 성장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소위 인구 보너스가 아니고 인구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자본은 어떻게 될 거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회적 하부 구조화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까요? 또 하나 제가 흥미로운 걸 말씀드리면 KDI가 작년 5월에 왜 우리 경제가 성장률이 둔화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전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0년대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대로 가면은 우리 성장률 총요소 생산성이 2010년하고 18년에 있었던 0.7%가 그대로 0.7로 간다. 그런데 잘하면 1.2로 올라서 우리 성장률이 2.4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1.2 우리 총요소 생산성이 2020년대에 0.7에서 1.2%포인트로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건 아마 KDI가 정치권에 주는 주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치가 앞으로 최소한 현재의 상태라면 도움을 줄까요? 어려움을 줄까요? 그러면 아까 그랬죠? 자, 노동은 마이너스다, 이제. 기업은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총요소 생산성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그나마 2%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총력 생산성밖에 없는데 이런 정치 가지고는 꿈 깨십시오. 죄송합니다만은 희망이 없습니다. 예, IMF가 2.2%라고 그랬습니다. 예. KDI는 이대로 가면 1.7로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훨씬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투자는요, 그 7분기째 그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 답이 뭐냐고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교과서를 뒤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 답은 명확합니다. 첫째, 바로 이렇게 갈등과 진영 대립의 이런 정치로부터 통합의 정치로 가야 합니다. 그 통합을 진보가 주도하든 보수가 주도하든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통합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지금처럼 이렇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과거를 청소하는 이런 과거지향적인 이런 정치를 가지고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미래로 돌려야 합니다. 세 번째가 좌절과 탄식으로부터 이제는 희망으로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희망을 줘야 합니다. 통합을 통해서 미래로 우리 사회의 프레임을 바꾸고 그 미래에 희망을 줘야 합니다. 저는 어느 글 속에 참 재밌는 걸 봤습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어금니든 암이든 송곳니든 다 제 역할을 하면 살 수 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뿐만이 아니라 다 우리는 또 정치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치뿐만이 아니죠. 모든 경제 주체들이 모든 정치 주체들이 어금니든 송곳니든 앞니건 모든 이빨이 제 역할을 다하면 우리 몸은 살아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난 70년 동안 우리 경제를 이렇게 일으켰습니까? 이거는 정말 자본주의의 기적입니다. 자본주의가 이룩한 최대의 기적입니다. 그것이 지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살리는 길은 뭐냐? 첫 단추는 정치고, 정치는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보수나 진보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인이 보수든 진보든 그 사람이 과연 과거를 얘기하는지 미래를 얘기하는지 분열을 얘기하는지 통합을 얘기하는지 책임을 얘기하는지 희망을 얘기하는지 저는 그것으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이 정치를 바꿔가는 것만이 정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첫 번째 단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씀이 조금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